차세대 AI 반도체로 넘어가는 게임 체인저로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연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반도체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아리조나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마치 전체가 한 개인 것처럼 최대 효율로 적은 데이터를 올려주고 받아낼 거냐. 기술, 그다음 넥스트 AI 게임 체인저로서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한 경제 이야기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신영일입니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움직이는 혁신의 중심하면 바로 반도체인데요. 한국에서는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반도체가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엔비디아라는 초특급 스타가 탄생했고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AI 반도체 생태계로 빠르게 재편 중인데요. 오늘의 킥은 차세대 AI 반도체, 한국판 엔비디아 탄생할까 합니다. 자, 반도체 설계 공정 혁신의 아이콘 키커 심대용 교수, 반도체 맞춤 컨설팅의 내비게이션 키커 김창욱 MD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심 교수님 하면 SK하이닉스 HBM 발전을 진두지휘하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HBM이 SK하이닉스의 황금알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아주 행복합니다. 예. 예. 제가 입사했을 당시만 해도 예. 현대전자는 이제 글로벌 한참 뒤에 있는 업체였고 국내에서도 삼성에 비해서 2등 업체였는데 언젠가는 한번 1등을 해보겠다라는 집념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임원이 되고 나서 모바일 메모리, HBM 메모리가 글로벌 1등을 되는 거 보고 예.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결국은 집념이 꽃을 피웠다. 예.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김창욱 MD 파트너께서는 첨단 반도체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매니징 디렉터 파트너라는 직책이시잖아요. 이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 회사로 얘기하면 임원 같은 자리고요. 네. 매니징 디렉터는 이사회 멤버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들 사이에서 CEO를 선출한다 했을 때 이제 보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네. 매니징 디렉터고요. 파트너는 또 글로벌 파트너들 한 2,000명이 있는데 네. 이들 사이에 이제 그 지분을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예. 파트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니징 디렉터인 파트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분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 냉철한 맞춤형 조언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면서 최근 퓨리오사 AI 같은 국내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GPU를 뛰어넘는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 이 한국에서 제2의 엔비디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세대 그런 글로벌 패밀리스 스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SSP라고 불리우는 소위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스탠다드 프로덕트. 그냥 쉽게 설명하면 범용 반도체 칩을 네. 만들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퀄컴의 모바일 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퀄컴의 모바일 AP는 삼성전자 그 모바일 폰에서도 쓰고 네. 그다음에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회사들도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한 개의 칩이 범용적으로 다 쓰일 수 있죠. 예. 그 말은 블록버스터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쓸 수 있는 칩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성공한 패밀리스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 반도체 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범용 플랫폼을 만들었느냐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쿠다라고 하는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개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안 쓰다 보니까 사양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플랫폼이 뭐냐?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의 칩을 쓸 때에 쿠다라는 플랫폼을 써야만 되고요. 반면에 오픈 플랫폼이라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네. 시장에서 점유율이 10%도 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자들에게 락인을 시켜놨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예. 사용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대표 기술이
NPU, 그 신경망 처리 장치, 주문형 반도체의 일종인데요. JP모건은 최근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럼 AI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AI 반도체에서 차세대 AI 반도체로 넘어가는 게임 체인저로는 NPU 말고 또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지금 AI 반도체 패러다임은 연산 능력의 한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초기에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GPU나 CPU를 이용했지만 예. 이게 너무 헤비하고 이걸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헤비한 상황이라 AI 연산에 특화된 맞춤형 반도체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AI 연산이라든지 AI 시스템의 바틀렉이 지금 메모리의 리미테이션에 있다 보니까 메모리에서 일부 가속기에서 하는 역할들을 좀 가져오는 이런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 기술들이 앞으로 지금 주목받는 새로운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이고 거기에는 이제 좀 제가 있을 때 제안을 해서 개발했던 AIM이라든지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 같은 것들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고객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실리콘 포토닉스를 포함한 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연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예. AI 반도체 주요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AI 패러다임 관련해서 또 뭐 게임 체인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일단은 좀 가깝게는 데이터 센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집단지성으로 단체로 학습하고 단체로 추론을 했을 때 좋은 답을 내니까 NVLink 칩 간의 연결을 어떻게 해줄 거냐. 마치 두 개의 칩이 한 개의 칩인 것처럼. 그리고 칩들이 한 개의 서버 안에 있는데 이 서버가 다 연결돼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아리조나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거냐. 이거를 그냥 마치 전체가 한 개인 것처럼 그 운영을 했을 때의 AI의 파워가 세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연결하고 레이턴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서로 간의 연결 속도의 지연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Vera Rubin is incredible because the CPU is new. It's twice the performance of Grace, and more memory, more bandwidth, and yet just a little tiny 50-watt CPU is really quite incredible. NVLink 144, it just means that it's connected to 144 GPUs. Each GPU dies a GPU. Each NVLink's connected to the GPU. 또 하나는 AI가 지금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언어를 입력하면 언어에 대해서 뭐 이미지로 답을 주는데 입력은 언어로 하죠. 그러니까 글로 하죠.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 나오고 있죠. 사진을 보면 사진을 해석해서 이거는 강아지가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 거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역할들을 하려면 갈수록 이제 올리는 데이터가 글씨에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가 중심은 텍스트를 해석하고 처리하는데 이제 방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얘를 엄청난 고용량의 사진과 동영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이제 난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런 영상과 사진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최대의 효율로 적은 데이터를 올려주고 받아낼 거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고 멀티모달 기술,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네. 그런 기술들과 다 좀 연결이 돼서 넥스트 AI 게임 체인저로서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빠르게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 생성형 AI 등장 이전의 반도체 생태계 피라미드하고 등장 이후의 피라미드를 비교해 본다면 기업들의 위치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시가총액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한 2020년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애플이 시총 1위였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시가총액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23년도에 이제 오픈 AI가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모두가 이제 깜짝 놀라면서 MS의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갑자기 부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총 1위를 달성하는 반도체 회사로는 최초의 시총 1위를 예. 만들어 본 거죠.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엎치락 뒤치락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엄청난 밸류를 가지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 따라서 올라온 시총이
TSMC죠. 아하. TSMC가 워낙 지금 시장에서의 선단 공정의 점유율은 70%,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워낙 점유율이 높으니까 TSMC의 시총이 같이 올라왔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 회사들을 이제 소위 빅테크 혹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기업 고객들한테 데이터와 서버를 월정액으로 예를 들면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시총 중에 테슬라도 있거든요. 이제 예. 탑10에. 근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테슬라, 애플 모두 다 자기가 직접 반도체를 설계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나만의 반도체를 설계하고 나에게 최적화된 칩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탑10 시총 안에는 네. 반도체 회사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7, 8개가 들어와 있다라는 예. 것도 좀 재밌는 시사점이죠. 이 사실 뭐 엔비디아는 생성형 AI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지금 기업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엔비디아가 그 AI 시대를 준비했다고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꾸준하게 기술 혁신을 하니까 이런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는 게 맞을지 뭐가 맞는 겁니까? 질문을 들으니까 뭐 국내 대기업 임원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 예전 엔비디아 살려 그러다 안 샀다라는 얘기가 예, 기억이 예. 납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사는 것까지 검토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내 최고의 시총을 가진 대기업이 탄생한 거죠. 예. 세계 최고의 시총을. 네.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사실은 저는 운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GPU라고 하는 게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잖아요. 아주 어렵지 않은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그래픽 카드의 능력이었어요. 예. 반면에 CPU라는 거는 한 번의 명령을 주면 아주 어렵고 복잡한 연산이지만 그게 결과가 훌륭하게 나오죠. 근데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나올 때까지는 한 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학습이 많이 쌓일수록 경쟁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된 거니까 우연히 얻어 걸려서 된 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조금씩 투자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젠슨항이 또 그냥 지금 상태를 머무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쿠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락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예. 지금 이제 넥스트로 바라보는 게 자동차, 그다음에 로봇 쪽에서도 역시 AI를 통해서 AI의 그냥 뇌만이 아니라 AI의 구동까지도 내가 움직이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 하드웨어 플랫폼들을 고객이 그냥 가지고 가서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ASSP, 범용화된 칩은 아니고 범용화된 모듈을 이제 쓰게 만들고요. 예. 그 위에 다시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자율주행 레벨 4를 운영하게 하려면 모두 다 그냥 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운영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Well, AI is going to go into every industry. That's just one. One of the earliest industries that AI went into was autonomous vehicles. So we've been working on self-driving cars now for over a decade. We build technology that almost every single self-driving car company uses. It could be either in the data center. For example, Tesla uses lots of NVIDIA GPUs in the data center. It could be in the data center or the car. Waymo and Wave uses NVIDIA computers in data centers as well as the car. It could be just in the car. It's very rare, but sometimes it's just in the car. Or they use all of our software. 전체 이 자동차용 하드웨어 매출은 50%밖에 안 돼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매출을 이미 50%를 만들고 있어요. 이걸 한 7, 80%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는 이 시대에서 맞는 혁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의 이 혁신적인 능력이 지금의 모습을 가져왔다. 운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노력하던 자가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오고 있다. 행운도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예. 근데 요즘 그 딥시크도 등장하고 뭐 자체 AI 칩 개발 붐 등으로 이 일각에서는 HBM 무용론도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도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엔비디아가 혹은 HBM이 엄청나게 성장한 게 언제냐면 2023년도예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3년도 초반에만 해도 이제 네. 엔비디아에서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이 정도의 GPU가 팔릴 겁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개월 만에 사업 계획을 바꾸거든요. 네. 3배의 수요를 오픈 AI의 챗GPT가 엄청나게 뜨면서요. 그럼 지금 얼마 됐죠?
2년도 안 됐어요. 네, 그러네요. 예. 2년도 안 됐고 그러면은 이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물론 그 전부터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연구는 했겠지만은 예. GPU에 HBM을 4개를 붙이고 6개를 붙여가지고 한 개의 패키지를 만들고 엔비디아가 이 한 개의 패키지를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에 팔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예. 그러면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고민이죠. 아, 이렇게 엄청난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나? 매년 작게는 우리 돈으로 한 1, 2조 원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막 몇십조 원까지 써야 된다는 이게 두려움들이 예. 그래서 2년밖에 안 된 기술이니 당연히 효율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딥시크가 보여준 거는 학습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학습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 안에서 하드웨어를 좀 덜 쓰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효율화는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거고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HBM을 없애고서 이 AI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HBM이 줄어든다? 이거는 굉장히 시각을 좀 잘못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전체 단위 사용량은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AI라는 게 확산이 되면서 이 수요는 계속 크게 증가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Almost the entire world got it wrong. The computation requirement, the scaling law of AI is more resilient and, in fact, hyper accelerated. The amount of computation we need at this point as a result of agentic AI, as a result of reasoning, is easily 100 times more than we thought we needed this time last year. 자, 요즘 뭐 각종 첨단 분야에서 이 중국이 참 대단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중국의 반도체 진화 속도는 또 어떻게 보시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AI 반도체 분야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NPU나 에이지 관점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 초기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건 메모리 반도체 분야들이 이제 지금 중국이 수축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나 마이크론은 좀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고 예. 중국 애들은 과장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HBM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솔루션에 필요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진짜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내재가 된 거를 확인을 하고 예. 셀 공정은 어차피 이제 EUV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뭐 좀 뒤쳐져 있지만 주변 회로라든지 이런 기술은 이미 거의 한국의 1년에서 2년 사이 한 1.5년 가까이 따라왔다. 이 이야기는 이제 메모리도 그 레가시 메모리는 거의 뭐 추격권에 왔고 예. HBM이 문제인데 HBM은 대중국 수출 규제가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정체를 할 것 같고 현재는 지금 HBM 2세대, 3세대를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은 해마다 5년 정도씩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 한 3,400억 위안 정도의 돈을 5년 동안 이런 예.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지금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규모라든지 금액 면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대규모 투자와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해야지만 중국의 이런 따라오는 속도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경영 진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생성형 AI 등장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TSMC의 독주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경쟁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또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또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만이 지금 TSMC가 1등을 하는 이유는 대만 자체가 파운드리에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후공정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예. 세계 1등 후공정 업체가 대만의 AS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지금 대만에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첨단 AI 관련된 후공정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와 또 아까 얘기한 팹리스 그다음에 이런 후공정 서포팅 업체들을 빨리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일에 가장 또 중요한 건 결국에는 파운더리가 있어야 됩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내년쯤에 양산이 될 6세대 HBM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로직이 HBM의 로직 다이에 이제 직접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기존의 메모리 공정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팹이 없기 때문에 지금 TSMC에 맡겼고 예. 삼성은 자체 개발하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HBM 메모리가 이제 AI에서 새로운
커스터마이즈 솔루션으로 가야 되고 이제 파운드리 기술로 해결해야 됩니다. TSMC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HBM 베이스 다이에 공정도 해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네. 결국에는 메모리가 있어야 SOC의 수주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SOC의 수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회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오픈을 해서 공동 개발하자는 이런 전략이고요. 대만에 있는 파운더리나 중국의 파운더리를 사용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고요. AI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더리 회사가 제대로 좀 성장해야 되고 삼성을 포함한 많은 업체들이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오픈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운더리로 이제 유일하게 가지고 있고 선단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선단 공정의 경쟁력으로만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TSMC는 거의 절반은 선단 공정이면 절반은 레가시 공정으로도 지원하는 훌륭한 프로덕션 폴리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양쪽을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커스텀 HBM을 개발하는 데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그렇다고 기업 혼자 그걸 다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빨리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TSMC의 독주를 막고 한국이 계속 AI 반도체와 HBM 메모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정부의 저는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네. 지금 뭐 반도체 업계 모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사람이 없어서 못 뽑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미국이 이제 칩섹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엔지니어를 엄청 뽑고 있고, 예를 들면 2030년까지 6만 7천 명의 엔지니어를 뽑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인력들이 다 미국에서 조달이 안 될 거고 한국, 뭐 대만 훌륭한 엔지니어들을 뽑아가겠죠. 거꾸로 우리는 이런 훌륭한 엔지니어들을 뽑아올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와서 살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뭐 정주 환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국가가 예를 들면 외국인을 위한 단지를 만들던 아니면 뭔가 편한 그런 뭐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권을 만들던 해서라도 키워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 일본은 TSMC를 유치했고 싱가포르 마이크론을 유치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누가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해외의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앉아서 오랫동안 정주 환경 안에 살고 나면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한국 내에 남고 사는 거예요. 부족한 인력도 채워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저 칩섹트를 저렇게 세게 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지역 경제의 발전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소위 그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얼마나 만들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반도체 생산의 부가가치가 예를 들면 10원이면 총 경제적 부가가치는 3배, 30원을 만들 수 있어요. 예. 20원은 부가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유치하려는 노력 활동이 없다 보니 계속 우리끼리 혼자 싸우고 사람은 부족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계속 놓이고 있다. 이 점을 좀 국가에서는 도와줘야 하지 않냐라고 저는 강조를 해봅니다. 예. 한때 이 초격차 기술을 강조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참 위기를 느끼고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는 없는 건지,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떤 기술이 꼭 필요하냐. 전 두 가지를 또 아까 파운더리 얘기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AI 인프라스트럭처 기술입니다. 네. 최근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오랜 동안 통신에서 100GBps의 SerDes라는 IP를 가지고 있는 통신 네트워크 전문 기술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런 기술들이 이제 AI 연산 성능에 이제 밭을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플랫폼 회사와 통신 회사 그리고 뭐 액침 냉각부터 이런 서버 운영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많고 AI 서비스에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데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의 생산 라인의 이피션시를 올리는 쪽에 현재로서 가장 절실합니다. 결국에는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필요한 AI 기술을 AI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만들어서
많은 국내 기업들한테 서비스 프로바이딩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정말 생존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에 좀 더 힘을 실어야 할까요? 그 핵심은 데이터 센터에 만드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굉장히 투자가 더 늘어나게 생겼어요. 네. 이 소위 말하는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래서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3년 내에는 수익성을 달성할 거야라고 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가 네. 갑자기 멀티모달이라는 게 커지니까 투자를 더 해야 돼. 큰일 났다. 돈이 더 많이 들겠네.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만든 AI 모델을 고객한테 많이 팔아볼까? 소비자한테도 팔고 기업들한테도 팔려고 해요. 예를 들면 오픈 AI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모델이 자신이 만든 AI 큰 모델을 예.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은행한테 작은 모델로 커스텀화 해가지고 조금 싸게 파는 거죠. 이런 형태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움직임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 움직임인데, 자신들이 모든 거를 다 AI에 투자를 하기 힘들다. 그럼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기능을 PC나 모바일 안에서 AI를 구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웬만한 거는 자기의 모바일 폰에서 AI로 구동을 시키고, 여기서 구동이 안 되는 것들이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게 되죠. 일부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갤럭시를 만드는 삼성이든 아니면은 PC를 만드는 레노버든 이런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노트북 모바일 폰에 차별화가 없었는데 잘 됐다. 우리도 차별화 시키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을 빌려주는 겁니다. 지금 애플의 인텔리전스라는 것도 오픈 AI가 빌려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서로의 윈윈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한국의 차별화는 무엇이냐로 이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서비스업을 굉장히 잘해요. 예. 예를 들면 한국 항공사 타보신 분들 너무너무 서비스가 좋다고 얘기를 하죠. 한국 백화점, 마트 가보시면 서비스 되게 좋아요. 다른 나라 가보시면 얼마나 불친절한지 아시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고객에 맞춰서 서비스를 잘하는 나라고,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잘 확인해 가면서 고객 맞춤형 칩을 만드는 과정은 한국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일 거다. 그러니까 아까도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들이 내 칩을 만들고 내 칩으로 의해서 전력 성능비, 전성비를 올리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내 AI 알고리즘에 맞게 자기만을 위한 맞춤형 칩을 원하기 시작을 했고, 예. 저는 한국 업체가 가야 되는 길이 이쪽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제 큰 도전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메모리는 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수익성이 나기 어려우니까요. 예,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고객 맞춤형의 칩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건 시대의 흐름이고, 여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최대한 중품종화를 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성을 끌어올릴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우리 한국 업체들에 대한 좀 챌린지고 네. 숙제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자, 차세대 AI 반도체 한국판 엔비디아 탄생할까를 킥으로 두 분의 키커와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두 분의 매운맛 승부킥 날아가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네. 영원한 승자 독식은 없다입니다. HBM에서 SK 하이닉스가 네. 영원한 승자로 보였던 삼성전자를 따라잡았듯이 네. 이제 파운드리 쪽도 결국에는 TSMC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KSMC가 등장해서 새로운 1등 강자로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오픈 AI 같은 하이퍼스케일의 AI 비즈니스 모델도 결국 딥시크 같은 회사들이 네.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을 잘 활용해서 차별화와 경량화를 했듯이 네. 모든 분야가 영원한 1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철옹성 같은 TSMC를 누르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업계가 모두 힘을 합치면 안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어떤 승부킥을 준비하셨습니까? 두 번째 21세기의 개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네.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나라에 수문을 열고 많은 업체들을 불러서 엔지니어도 확보하고 그 나라의 기술들을 가지고서 경제 환경까지 예.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우리끼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도 문호를 열 때가 됐다. 예. 특히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일본을 크게 경제적으로 발전시켰던 계기였던 것처럼 일본은 지금 다시 TSMC와 마이크론 등에게 문호를 열고 있고, 미국, 유럽이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다시 예전의 모습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킥을 좀 날려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차세대 AI 반도체 한국판 엔비디아 탄생할까? 신영일이 날리는 승부킥은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입니다. 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주도하는 선도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루한 경제 이야기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